안녕하십니까. 언스틴 영 인디아에서도 코리안 비즈니스 데스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기업들 관련 그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신재환 부장입니다. 날씨가 덥고 좀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제 전에도 한 2분 정도 발표하시더라고. 이제 좀 얼마나 좀 지루하실지, 그리고 또 제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는 얼마나 오늘 발표를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좀 상당히 처음에는 좀 테크니컬한 분야들을 많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뭐 학생분들도 계신 것 같고 좀 약간 세무 쪽이랑은 관련이 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굵직한 세무 이슈, 그리고 플러스 제가 이제 인도에서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한국 기업 관련 업무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인사이트 위주로 좀 같이 적절하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그 대학에서 정치외교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2007년 2월 달에 이제 그 졸업 후에는 부동산, 뭐 인프라, 투자 관련 업무를 이제 자문 컨설팅 업무를 이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초에 국내 뭐 자산운용사가 인도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리고 국내 뭐 S 건설사, 엔지니어링사들이 인도에다가 사업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그 업무 때문에 인도 출장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됐었고, 거기 계기가 돼가지고 2008년도 7월 달에 이제 인도로 주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딱 만 3년이 지났고요.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에 있은 지는 딱 올해로 이제 지금 이번 달에 만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알아야 이제 뭐, 그리고 또 회사가 어떤지를 알아야 좀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언스틴 영은 이제 글로벌 뭐 빅4 회계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에는 이제 PwC, 그다음 KPMG, 언스틴 영, 딜로이트라는 4개 업체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언스틴 영에서 저는 코리안 비즈니스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다 아시겠지만서도 인도가 참 대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뭐 증권사건, 컨설팅사건, 한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에만 해도 지점이 없습니다. 다 서울에만 있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저희 회사만 해도 그렇고 다른 경쟁사들도 마찬가지고 약 9개 도시에 이제 오피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스틴 영 직원만 인도에 한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뭐 델리, 뭄바이 정도가 메인 오피스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델리에 한 1,000여 명, 뭄바이에 또 한 1,500명, 그리고 나머지 도시에 이제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이제 규모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는 이제 세무회계법이다 보니까는 텍스, 그리고 오디트, 기업의 회계감사와 이제 세무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로 그러니까 컨설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리 업무들, 그리고 이제 M&A 트랜잭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이 중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거는 아무래도 세무 쪽이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 내 차원에서는 주로 어떤 컨설팅을 한다, 시장 조사를 한다, 이런 거는 본사 차원에서 결정되는 일들이 많고, 인도 내에 있는 인도 법인, 뭐 인도 지사에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갖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버젯이라든지 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어드바이저리 관련돼가지고는 본사 쪽 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오디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FRS다 그래가지고 등등 본사가 쓰는 오디터를 따라 쓰게 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뭐 본사를 따라가게 되고, 일단은 저희 코리안 비즈니스에서 약 매출의 절반 이상은 텍스 쪽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세무 문제가 좀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한국 기업들은 뭐 아까도 M&A 같은 것도 얘기가 됐지만서도 M&A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라운드 플로어로 해가지고 그린필드로 해서 단독으로 들어가서 그냥 하는 게 낫다. 괜히 인도 파트너 잘못 만나가지고 합작해서 JV하고 뭐 M&A하고 그러면은 피곤하고 힘들고 나중에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M&A는 뭐 좋지 않다라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견해가 이제 한국 기업들 사이에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M&A 건수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이전 가격 그리고 고정 사업장, 그다음에 official supply, 그러니까 income from the official supply 부분에 이제 과세 부분 이슈,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인도 내에서 사업 진행 시 아니면 인도 법인, 인도 회사, 한국 기업들의 이슈입니다. 보통 이 세 가지 이슈가 인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세무 이슈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이제 연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자잘한 세율이 어떻게 되냐, 뭐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아마 율표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을 것 같은데, 요 세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한국 기업들을 뭐 전반적으로 인도에 있는 한국 기업들 현황과 맞물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도, 한국이고 이제 인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인도를 바라볼 때 인도를 아시아 퍼시픽 지역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쪽에 가까운 그룹군으로 먹습니다. 인도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영국 지배를 받아서 영어권 국가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종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뭐 한국 기업들이 참 뭐 부동산 개발이건 하다못해 시행사 뭐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아니면 하다못해 이 인도 바로 옆 지역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들 진출을 했거나 투자를 했거나 하는데, 실제로 요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도까지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서도, 그런 이유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 뭐 언어적인 차이, 외모의 이질적인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지역군을 놓을 때 뭐 다른 이 오른쪽 위로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퍼시픽 리전에 묶이고, 저희 인도 오피스만 해도 이제 이미아라 그래가지고 유럽, 미들리스트, 아프리카, 인디아를 한 지역군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도를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한국에서 한 7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직항으로요. 이렇게 이제 메인 도시들이 노란색 점에 찍혀 있는 것처럼 메인 도시들이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메인 도시는 델리, 그리고 뭄바이, 챈마이 정도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물론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기존에 진출을 많이 했던 곳들도 있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한국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 회사별로 다르겠지만서도 코리안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이는 그 레비뉴가 그러니까 제페니스 비즈니스 데스크에서 벌어들이는 레비뉴가 코리안 비즈니스 볼륨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일본 기업들의 투자도 많고, 일본에서 들어가는 FDI도 많고, 그리고 또 일본 기업들은 그런 딱 대기업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은 대기업 위주, 플러스로 그 대기업 현대 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대기업 3사, 플러스 그 벤더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건설사, 엔지니어링사들이 주로 개별 프로젝트로 뭐 화학 플랜트를 짓는다든지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 건별로 이제 많이들 있고요. 실제로 법인 차원에서 들어가서 이제 하는 회사들은 말씀드린 삼성, LG, 현대, 그 외 벤더들, 그리고 몇몇 회사들이 있지만서도 규모상으로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은 이 델리 지역에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있고요. 또 뿌네에 LG전자의 제2 공장이 있고요. 또 이제 챈나이에 삼성전자의 또 다른 공장이 있고요. 하지만 뭐 헤드쿼터 입장에서 보면은 델리 쪽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있고, 그 외에 많은 이제 한국 기업들, 뭐 각종 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들, 뭐 금융기관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신한은행 정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규모를 갖고 리테일 영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고, 다른 은행들 진출해 있는 곳들은 거의 이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2인 기업 정도, 그리고 그냥 한국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뭄바이에 또 작지만 뭐 1, 2인 주재원을 두고서는 각종 상사들이 이제 또 뭄바이에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첸나이는 이제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 왕국이라고 할 수 있듯이 첸나이에 이제 연 60만 대 정도를 생산하는 현대차 공장이 있고, 그 현대차 공장 주변에 이제 한 70에서 80여 개 정도의 이제 협력사들,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자동차 부품 벤더들이 이제 산재해 있고요. 그러니까 메인 비즈니스 볼륨으로 보면 이제 델리가 가장 크고, 또 첸나이는 그 자동차사들이 있고, 뭄바이에 또 일정 부분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각종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인프라 건설, 토목공사 등 건설사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뭐 지역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이제 뭐 매니팩처링은 삼성, LG, 현대가 있고, 엔지니어링으로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포스코, 두산중공업, 포스코, 그리고 SK건설, GS건설, 고의 몇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으로는 이제 각종 뭐 대우건, 현대종합상사건, SK네트워크스건, 그 몇몇 이제 LG 인터내셔널 등의 이제 상사들이 1, 2원 주재원으로 이제 또 나가 있고요. 그리고 IT 관련해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 삼성중공업, 말씀드렸던 뭐 GS 엔지니어링, SK 엔지니어링 등이 이제 그 설계 인력들, R&D 센터, 현지 인력들을 한 500명, 600명, 많게는 또한 한 700명 수준까지 뽑아가지고 각종 수전 플랜트라든지 EPC 건설의 이제 설계, 드로잉 업무들을 그 인도에서 이제 뭐 그 연구센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가장 그런 메인 이유는 이제 비용, 인건비, 그 저렴한 비용에 좀 더 이제 높은 그 설계 인력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방갈로 부분에 또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각종 어떤 매뉴얼 개발, 뭐 휴대폰의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문으로 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R&D 센터를 또한 1,500명 규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적으로 이제 인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을 훑어봤고요. 이제 이전 가격이라는 용어를 이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라도 이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는 용어를 좀 이거를 처음 들어보시거나 이제 생소하시다 싶으신 분이 있으면 좀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뭐 이제 세무 용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 가격 한번 요 부분을 좀 읽어봐 주십니까? 한국말로는 이제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다 보니까는 이전 가격이라고 이제 해석이 돼서 붙은 것 같은데, 이전 가격의 가장 한번 경리의 원칙이라고 쭉 두 뭐 당사자 간에 이제 적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독립적이고 동등한 입장에 놓여 있음을 말함. 이거는 암스트렝스 프라이스가 아니라 이제 암스트렝스라는 뭐 한팔 거리의 원칙 아니면 경리의 원칙이라 해서 그거의 어떤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계약 당사자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불공정 거래, 뭐 무분별한 결합, 간섭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 그러니까 이 트랜스퍼 프라이싱에서는 적정한 가격을 뭐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간의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내부 가격에 의한 뭐 부당한 신용 공여, 시장의 효율성,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모회사, 한국에 있는 모회사, 인도에 있는 자회사, 뭐 계열사가 됐건, 모회사 A, 그다음 계열사 B 간에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거래가 있겠죠. 근데 거래가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은 부품, 뭐 완제품,
물건에 이제 한국에서 인도로 쏴주는 공급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거를 본사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용역비를 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같은 차원으로 또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이제 로얄티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재화가 됐건 뭐 물품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여러 가지 이제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제3자한테 물품이 됐건 재화가 됐건 서비스가 됐건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제3자가 특별한 편의를 봐줘가지고 시장 가격에 적정하게 근거해서 적정한 이윤을 받고 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을 하겠지만, 특별하게 가격을 높거나 낮게 받을 이유가 없겠죠. 경쟁에서 마켓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보통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내부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물건을 100에 들여와서 120에다가, 그러니까 물건을 100에 한국에서 들여와서 120에다가 인도 마켓에 팔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90이나 110에 들여와서 120에 팝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100에 들여와서 120에 팔아야 될 거를 내부의 필요, 아니면은 인도 내에서, 왜냐하면 인도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 회피 목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이익을 났을 때 한국으로 송금하는 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라든지 뭐 배당세라든지가 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도 내에서 세금을 덜 내고 인도 내에서 이윤을 적게 남기고 모회사로 돈을 쏴주기 위해서 그런 가격을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당국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으로 잡고 거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서도 이제 정치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있는 세율을 올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법인세가 내려가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까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한 추세이기 때문에 있는 세율을 올리는 건 쉽지가 않고, 그렇잖아요. 현재로서도 법인세가 높습니다. 33%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없는 세금 항목을 만들어내는 것도 새로 해가지고 새로 이거를 우리가 새로 세수를 신설해서 이번에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사와 자회사 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부당하게 내지는 조금씩 이렇게 이윤을 인도에다가 세금을 덜 해야 될 거를 덜 낼 목적으로 본사로 돈을 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최근 2, 3년 사이에 공격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세가 되는 거는 매년 9월 달에 이제 세무신고를 합니다. 세무신고를 하면서 본사와 자회사 간에 있었던 거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리포트를 하지요. 이러이러한 거래가 있었고 얼마만큼의 돈을 한국에 보냈다. 그래서 이 인도 지사 법인에서는 요만큼 이제 이윤이 남았고 우리는 이렇게 세금을 낸다라고 9월 달에 세무신고를 합니다. 세무신고를 하는데 그 세무신고를 했을 때 이만큼의 수치가 있습니다. 이제 2003년부터 쭉 있지만서도 전체 세무신고를 한 케이스의 절반 이상이 니네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돈 주고받음에 있어서 뭔가 좀 금액이 부당하다라고 어저스트란 말은 한마디로 이제 세무조사에 들어가서 그 수치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조정을 하자라고 리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절차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보내고 100 정도 이익이 남아서 세금 내고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는 필요 이상으로 내지는 돈이 본사로 들어갔다. 너네가 여기서 번 거는 100이 더 돼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케이스 어저스트라고 되어 있죠. 전체 케이스 100건 중에 50건이 리젝트를 당하고 어저스트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체 뭐 세무신고 TP 관련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절반 이상의 케이스가 리젝트를 당하면은 정말 상당한 어마어마하게 이 TP 트랜스퍼 프라이싱이 인도 내 모든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세무 이슈 중에 첫 번째이고, 세금을 한국 기업들 아니면 뭐 모든 외국계 기업들이 추징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금액이 큰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TP 조정으로 인한 그 금액 자체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본사 한국에서 많은 반제품이건 만제품이건 제품이 인도로 공급이 되겠죠. 인도에서 모든 걸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서비스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리고 다른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까 R&D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같은 데들, 뭐 SK 엔지니어링이건 뭐 GS 엔지니어링이건 두산 엔지니어링이건 R&D 연구센터라는 데를 용역을 본사로부터 이제 본사가 유럽이가 됐건 뭐 중동이 됐건 이제 플랜트 설계 용역을 수출해 갖고 인도로 쏴줍니다. 설계 그려서 본사로 넘겨라. 그리고 용역비를 지급을 하죠. 근데 용역비를 더 지급을 해야 될 텐데 뭐 100억을 지불해야 될 텐데 아니면 50억을 지불해야 될 텐데 90억, 40억만 지불을 하고 이제 인도에서는 수익이 덜 적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정하게 되는 그 근거들은 나름 세무당국에서 이제 모든 인더스트리별로 다르고 뭐 업종 성격별로 다르고 하시면서도 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외국계 기업들이 돈을 적게 낸다는 게 이제 기본 공통 시각이고 그만큼 여러 가지 세수 확보가 왜냐면은 인프라든지 이게 뭐 국가를 발전하고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이 이제 돈이 수요가 필요한데 그 산업 기반 자체가 워낙 이제 대부분의 인구라든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제조업 기반이 부실하고 그리고 서비스업 위주다 보니까는 서비스업에서는 사실 이 버는 돈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뭐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100명이 들어가면 이만큼 벌게 되면 1000명이 들어가면은 그 10배로 그러니까 인건비 사람 머리 장사 헤드카운트의 개념으로 이제 서비스업은 되는 거고 제조업은 찍어서 많이 팔리면 되겠는데 제조업 기반 인도가 약하다 보고 대부분이 농업이다 보니까는 세수 돈을 거두려면은 일단은 인도 기업들한테 막무가내로 걷기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요소 부담들이 있고 일단은 외국계 기업 외자 부분에서 이제 세수를 확보하는 게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공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몰려있는 델리, 인도의 수도지요. 수도에서 TP 관련해 갖고 이제 케이스가 어세스 됐다, 뭐 리젝트가 됐다, 이제 조사가 들어간 케이스를 보면은 전체 100건 중에 57%가 최근에 넘습니다. 물론 이 TP라든지 뒤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제 세무 이슈들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원성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저희 같은 국세청도 뭐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자꾸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야 이거 인도 세금 너무 세무조사 너무 심하다 문제 있다 라고 컴플레인하고 하면은 국가 차원에서 대정부 차원에서 뭐 대응을 하겠죠. 대응을 하지만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든지 이제 소나기가 오면 좀 피해가라고 여러 가지 자꾸 외자 유치는 끌어들여야 되지만 세무조사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은 또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 이제 항의들이 올라오고 하다 보면은 적정선에서 분명히 이제 밀고 땡기다가 어느 정도 누를 때가 있으면 또 조금 항의 소리가 들리면 또 손을 뗄 때도 있고 또 조금 느슨하다 그러면 다시 또 누르고 하는 과정이 벌어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아주 압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컴플레인이 들리고 등등 하면 한 2,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조금 또 완화를 하겠죠. 물론 법인세도 조금 또 내릴 수도 있고 하지만 소나기 온 피해가라고 이런 시기에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에서 세금을 왜 덜 적게 내느냐 얘네들이 업종별로 말씀드렸 인더스트리별로 다르지만은 이 세무당국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프라핏율이 있습니다. 그 프라핏율이 5년, 뭐 6년, 7년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더스트리 고 사업 관련해 갖고는 이 정도가 적정 이익이라고 판단되니 돈을 더 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 계속 세무 이슈가 관련된 얘기지만 무조건 돈을 많이 내는 것도 능사는 아니고 기업들은 당연히 절세를 하려고 하겠죠. 절세를 하는데 좀 스마트하고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피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왜냐면 줄였다가 잡히게 되면은 그 뒤로 이어지게 되는 소송 비용이며 뭐 시간이며 여러 가지 이만큼 아끼려다가 이제 뭐 페니와이즈 파운드 플릿이 그러는데 1,000원 아끼려다가 뭐 몇만 원 나가고 주차요금 아끼려다가 딱지 붙어가지고 차 견인당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리스크를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있겠지만서도
TP 관련해 갖고는 현대차와 그 첸나이에 있는 70개, 80개 정도의 벤더, 부품 업체들이 이제 오토 부분에서는 그렇고 컨슈머 일렉트로닉에서는 대표적인 삼성전자, LG전자 그 외 몇몇 군데들, 그리고 IT, 트레이딩 상사들, 제약 이쪽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별로 활발하지가 않고요. 그럼 파이낸셜 서비스도 사실 국내 금융기관들, 자산운용사들 인도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 데들이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이제 컨트리 리스크가 워낙 크고 규제도 많고 복잡하고 이질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겠지만서도 이제는 슬슬 들어가서 좀 준비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부분도 사실은 CJ와 이제 스타TV가 조인한 스타 CJ 홈쇼핑 정도, 그리고 이제 GS 홈쇼핑이 그거를 보고 따라 들어가서 이제 인도 업체 지분 한 20% 정도를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정도 빼고는 큰 이런 쪽은 한국 기업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조금 지루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조금 좀 빠르게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같은 비슷한 세무 이슈로 그래서 TP 관련해가지고는 좀 낼 부분은 물론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지만 적정한 이윤을 인도에 내야 된다. 그리고 본사로 돈을 얼마를 쏘건 로얄티를 얼마를 보내건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금액을 돈을 한국으로 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보낸 금액 아니면 그 프로핏율을 정당화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돈을 100억을 보내고 인도에서 1000억을 벌었는데 900억을 다 보냈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왜 그 900억이 숫자가 나왔냐, 각종 이제 거래가 있다 보면은 증빙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증빙 서류에는 왜 이 금액이 선출됐는지가 있는데 그 금액이 정당화될 수가 있으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서류적으로. 그러니까 그 보낸 금액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잘 가지고 있고 세무조사를 당했을 때 2차 조치에서 우리는 이 금액이 한국 본사로 들어가게 된 거다라고 스스로 저스티파이를 할 수 있다면, 싸워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대기업들은 잘합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냥 돈 보내고 대충 기술계약서 가라로 만들어서 받고,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큐멘테이션을 내부적으로 잘 갖춰놓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TP만큼 중요한 이슈가 이제 고정사업장이라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사업장은 이제 일본계 업체들은 이런 고정사업장 이슈에서 조금 많이 이제 빗겨나가고 있고, 한국이 지금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계 기업들이 이제 인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계 기업들한테도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이 몇천 페이지도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서도 핵심은 인도내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인도내에는 특별한 인도 법인 비즈니스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었을 때 실제 인디안 컴퍼니 실체는 인도내에 물리적으로 없고 하지만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었을 때 니네가 회사는 없어가지고 회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납부할 근거가 없겠죠. 근데 실체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딱 봤더니 고정 사업장이 인도내에 있다고 간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출장자가 가서 비즈니스를 하건 계약을 따건 실제로 인도내에서 이제 쭉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계약을 따게 되면은 본사와 인도 클라이언트 간에 직계약이 되는 거죠. 본사와 인도 클라이언트 간에 직계약이 되면은 인도에서는 한국 본사로 돈을 쏠 테고, 이제 뭐가 됐든 간에 본사는 여러 가지 그에 맞는 제품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인도 클라이언트에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으로 돈을 받고 한국 세법에 의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인도내에는 납부하게 되는 게 없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 인도내에 한국이 있고 인도 있으면은 인도내에 PE (Permanent Establishment라고 해가지고 고정 사업장이라고 간주할 만한 뭔가 실체가 인도내에 있다고 이제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뒤로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브랜치가 될 수도 있고, 브랜치도 한국의 자회사 개념이기 때문에 인도 법인으로 가져가지 않고요. 공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Fixed Place PE, 실제로 법인은 없지만 이걸 실제로 고정사업장, 어떤 장소 개념으로 해가지고 고정사업장으로 간주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에이전시 P라 그래가지고 무슨 대리점 개념이가 됐건 뭐가 됐건 누군가 들어가서 있는데, 실제로 또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제 회사라는 껍데기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 인도네에서 이제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될 액티비티들이 본사 직원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니면 본사가 지명한 에이전트가 됐건이 와서 실제로 하고 있더라가 이제 이 고정 사업장의 개념입니다.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본사가 실제는 없었지만은 뭔가 이제 어떤 내부 출장자가 됐건 에이전트가 됐건 여러 가지로 인도에서 계약을 땄습니다. 1,000억 정도. 1,000억을 땄는데,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고 한 100억 이익을 남겼습니다. 순이익이 100억이 됐는데, 나중에 인도 세무당국에서 이런저런 정황으로 봐가지고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될 만한 실체가 있어서 인도 내에 있어서 본사가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본사와 인도 클라이언트 간에 맺어진 계약서가 됐건 매출의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럼 갖다 내죠. 그러면 업종별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재화별로 인더스트리별로 다르지면서도 딤드 프라핏이라 그래가지고 간주 이익이라 그래서 요 정도 이런 프로젝트 이런 성격에는 이 정도의 프라핏을 내는 게 맞다라고, 예를 들어서 10%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10% 딤드 프라핏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100억이 이익으로 간주가 되겠죠. 100억이 이익으로 간주가 되고, 그 고정 사업장의 실체가 어떠했냐 디테일에 따라 다르지만서도 어트리뷰션 퍼센테이지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고정 사업장이 있음으로써 그 프로젝트를 따는데 기여를 했냐 퍼센테이지를 매깁니다. 그러면은 1,0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딤드 프라핏 10%, 100억 이익으로 간주하고, 이 얼마나 인도네 이 고정 사업장, 실체는 없었지만은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된 그 실체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를 따는데 어트리뷰트 했냐 하는 그 퍼센테이지 개념으로 예를 들어 50% 매깁니다. 그러면은 100억 이익 중에서 50% 이익은 인도에다가 세금을 납부해라. 그러니까 50% 중에서 이제 인도 법인세 33%를 매기면은 거기에 맞는 금액을 인도에다가 내라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리아전 오피스들이 있어요. 상사들 리아전 오피스들이 있는데, 지난 수년 동안 리아전 오피스, 그러니까 지사라는 개념으로 리아전 오피스는 인도의 그러니까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할 수가 없고, 제한된 마켓 리서치 기능만 할 수 있고 세일즈 액티비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비즈니스 인컴도 없어야 되는 조직이 이제 상사입니다. 근데 상사들이 실제로 지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세일즈 액티비티에 기여를 하고,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고, 세일즈 액티비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계도 마찬가지고 한국계도 마찬가지고 고정사업장의 그냥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많은 데들은 한 1년에 한 3, 4천억 정도 인도와 거래가 있습니다. 본사들이. 그리고 적은 데들은 한 1,000억 정도. 근데 3, 4천억이 지난 몇 년 동안 누적이 되고, 또 거기 이제 얼마 정도 딤드 프라핏을 받고, 얼마 정도 그 지사 내지는 인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전체 매출을 벌어들이는데 이제 기여를 했냐 퍼센테이지를 따져가지고 매기게 되면은, 과거 이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지난 6년치까지를 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눈덩이처럼 벌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사 같은 거는 아주 간단한 케이스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고정사업장 이슈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정사업장이라는 게 이제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라고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국계 좀 옷을 좀 벗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제조업 3사 그리고 그 외에 몇몇 군데 다니는 벤더들을 제외하고는 또 다른 한국 기업들이 큰 포션으로 이제 인도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이 한국 기업들의 이제 큰 비즈니스가 이제 EPC라 그래가지고 인프라 쪽 관련된 투자, 이제 뭐 토목공사, 한마디로 이제 해외 뭐 건설협회, 한국 내에 있는 해외 건설협회에서 뭐 인도내 수주액으로 잡힐 만한 그런 부분들의 이제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건 두산 중공업이건 정도가 이제 대표적이고, 뭐 석유화학 플랜트 1조짜리 수주해가지고 짓는다든지, 아니면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해가지고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그런 프로젝트이 이제 한국 기업들, 인도내에서 벌어지는 한국 관련 기업들 비즈니스의 큰 포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보통 통상 EPC 프로젝트라 그럽니다. 그런 프로젝트들 뭐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을 턴키 베이스로 통으로 수행한다 그래가지고 EPC 프로젝트인데, EPC 프로젝트 뭐 1조짜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5만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뭐 또 로컬에서 뭐 부품 조달하고 자재 조달하고 사람 고용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공기 뭐 3년 4년 동안 벌어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세무 이슈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슈들은 일 잘하고 뭐 똘똘하고 이런 회계사를 내부적으로 고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회사를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을 하시거나 하면은 결국은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뭐 세율이 얼마고, 사실 인도에서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물론 기본적으로 원체 모르고 하다 보니까는 뭐 세율이 어떻게 되냐, 아주 테크니컬한 그런 몇몇 질문들을 하고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경우에 뭐 주간에 뭐 세금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워낙 복잡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수치를 다 기억 못할 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뭐 1, 2천만 원, 2, 3천만 원 어딘가 용역 주고 쓰고 세율 쫙 뽑고 한번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돌리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캐시플로우 같은 거 한번 돌려보면은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런 EPC 프로젝트 턴키 베이스로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오프쇼어 서플라이 부분에 대한 과세 부분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통상 EPC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크게는 오프쇼어에서 서플라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으로 이제 세무적인 입장에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 플랜트 1조짜리를 짓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짓는지 뭐 디자인도 하고 드로잉도 하고 뭐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이 있어야 되고 플래닝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한국에서 인도로 공급도 해야 될 테고, 로컬에서 언쇼어에서 또 다 한국에서 기자재를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는 로컬에서 받을 부분을 로컬에서 또 이제 구매를 하고, 또 노동 인부 중국 기업들은 그런 레이버 인력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EPC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뭐 근데 한국 기업들이 인건비가 한국 사람들을 레이버 인력으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관리자급들로 데려가고 로컬에서 이제 뭐 레이버 노동 인력들을 그러니까 하이어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세무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통상 이 EPC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1조짜리 프로젝트다 예를 놓고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 오프쇼 서플라이 기자재 공급 포션이 한 7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포션이 금액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 40% 내지는 70%, 30% 됩니다. 그러니까 1조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은 보통 7천억 정도의 기자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들어가고 나머지 3천억 정도 비율로 이 나머지 행위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 행위들은 인도 내에서 내지는 인도와 실제 인도 내 프로젝트랑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3천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덩어리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3천억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에다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오프쇼 서플라이 7천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정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적정한 조건들을 지키면은 그러니까 비과세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1조 프로젝트에서 3천억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7천억 부분은 면세가 맞고 그 기자재 공급에 대한 이익분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7천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맞아 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이제 이 프로젝트 수익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프쇼어 서플라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맞기 위해서는 몇몇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계약, 워크스콥 자체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 세그리게이트가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 이렇게 퉁 다 해가지고 워크스콥을 1조짜리 프로젝트 워크스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쭈루룩 워크스콥을 쭉 나열하고서는 토탈 견적 1억 계약서가 되면 안 되고 어쨌건 간에 오프쇼어 서플라이와 관련된 부분은 워크스콥 쭉 나열하고 그래서 오프쇼어 서플라이의 금액은 얼마다. 한 계약이건 분리 계약이건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워크스콥 쭉 늘어지고 계약 금액 얼마.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워크스콥과 금액이 분리가 돼서 분리 계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 기자재들이 인도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이게 쉽게 예를 들어 삼성건설이다. 기자재가 인도로 들어가는 순간에 삼성건설의 물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쇼어 서플라이 부분이 이제 세금을 안 맞기 위해서는 일단 인디안 루피가 아닌 외화 USD가 될까는 그 제3통화로 페이먼트를 받고 한국에서 아니면 한국 외 제3국가에서 그러니까 인도가 아닌 곳에서 돈을 받고 그리고 이미 이 물건이 인도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타이틀이 이미 그 발주처 이름이 됐건 제3 이름으로 패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물건 실어서 보내고 인도 영해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물건은 벌써 삼성 물건이 아니게끔 그래야 삼성건설의 물건이 아니어야 세금을 맞을 근거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프쇼어 서플라이는 한마디로 팔고 보내고 하는 순간 이제 인도로 딱 들어갈 때 내 물건이 아니어야 이제 그 오프쇼어 서플라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안 맞게 되는 건데 지금 물론 대법원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오프쇼어 서플라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지만 일선 세무당국에서는 공격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고 이 오프쇼어 서플라이 부분에도 일단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배경은 프로젝트를 인도에서 많이 몇 군데 해본 업체들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적정하게 예산을 분배해야 되고 뭘 압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고 어느 게 적정한 공사 가격인지도 알고 하는데 요즘 인도다 하다 보니 SK건설도 마찬가지고 삼성건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근데 인도에서 프로젝트를 제대로 안 돌려보고 이제 들어가는 업체들 이제 인도에서 첫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정도 하려는 업체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 또 위에서는 야 인도 중요하다 해라 라고 찍어 누르고 하다 보니 무리한 가격 경쟁에 수주를 하게 되고 일단은 예산이 빡빡하고 그리고 7천억 3천억 돌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3년 정도면은 공사 될 줄 알았던 공기가 인도 처음 들어가서 해봤는데 여러 가지 덥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3년이 4.5년 되고 2년 생각했던 게 3년 되고 그리고 엑스팟 한국 관리 인력 한 20명 30명 기술자 100명 파견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게 50명 파견해야 되고 150명 파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클레임도 생기고 그러니까 온쇼어 인도 내에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만큼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3천억이 돈을 받았고 또 이제 로컬 하이어하고 경비 쭉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 프로핏 앤 로스 해가지고 세금을 내겠죠. 근데 3년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4년 돼버리고 100명이면 되겠지 했는데 200명 돼버리고 여러 가지 클레임도 들어오고 드둥둥 하다 보면은 비용이 로컬에서 그러니까 원쇼 부분에서 나가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3천억에서 한 2천억 나가고 한 1천억 정도 이익 남길 줄 알았는데 결국은 10년 지나가지고 프로젝트 4년 지나가지고 마감을 하고 봤더니 원쇼에서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러죠 똥돈이라고 할까요? 제로가 됩니다. 버는 게 없는 거죠.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오프쇼는 7천억어치 기자재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자재 공급이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인도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 1조짜리 프로젝트를 인도에서 4년 동안 했는데 원쇼는 제로라 그러고 세금 안 내고, 그러면은 1조짜리 프로젝트를 4년 동안 하고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나겠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오프쇼 서플라이 7천억에 갖다 대고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그 한국 그 EPC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큰 세무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이제 보통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런 오프쇼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금액이 크고 하다 보면은 대법원까지 만약 싸움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한 12년, 13년, 15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들 몇 군데가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LS 케이블이라든지 예전부터 이제 그 인도 한 2000년 초반부터 들어가지고 사업을 했던 데들 2003년 케이스들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세무소송들이 하이코트에 지금 걸려있죠. 그리고 요즘은 뭐 하이코트, 스프링코트까지는 안 가는 경우들도 있고 보통 한 요 정도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지만서도 들어갔다 하면은 그래도 기본 5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5년에서 7년. 그럼 문제는 오너십이 있고 아니면은 뭐 개인이 인도네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서도 대부분 주재원들 임기가 한 4년,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보통 세금을 부과하고 그러는 게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있다가 세금을 부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를 했을 경우에는 뭐 PM도 있고 PD 프로젝트 디렉터도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도 있고 하겠지만서도 인도네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3년 프로젝트 수행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거 프로젝트 잘 일도 했고 돈도 벌고 잘했네 뭐 승진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따가 다른 회사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퇴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세금이 나옵니다. 프로젝트 다 끝나고 엑스파트를 다 들어가고 프로젝트 다 정리가 됐는데 2, 3년 있다가 세금이 나와요. 누가 해결할 겁니까? 그리고 주재원들 말씀드렸지 3, 4년 내지는 4, 5년 텀으로 이제 바뀝니다. 근데 이 세금 맞는 경우에 물론 당해년도 그 주재원이 있던 경우도 뭐 법인장이건 CFO건 있던 경우도 있지만서도 하다 보면 임기돼서 들어가죠. 아니면은 나와봤는데 자기 전 법인장, 전 CFO 있을 때에 터졌던 프로젝트들인데 지금 세금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뭐 자기 일 뭐라고 얼마나 또 다들 목숨 걸고 덤비시겠습니까? 뭐 나는 모른다. 전임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런 식으로 세무소송이 한 7, 8년 흘러가는데 주재원이 한 두세 번 바뀌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아무도 그냥 관심도 없고 내라면 내고 말라면 말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어딘가 던져놓고서는 업데이트만 받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EPC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잘하게 뭐 인다이렉트 텍스가 얼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세율 항목이 중요하고 이런 거는 계산하고 돌려보고 비용 좀 드리고 하면은 얼마인지 뽑히는 부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프쇼 서플라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터치를 당하면 안 된다. 뭐 삼성중공업 몇몇 회사들 6년, 7년 전에 프로젝트 하고선 또 첫 프로젝트다 보니까는 돈을 못 남겼죠. 근데 프로젝트 다 끝나고 뭐 한 6년, 7년 있다가 이렇게 오프쇼 서플라이 부분에서 세금 맞아버리고 진행 중이고 하다 보면은 다들 실제로 담당자들은 이익도 못 남기고 이 손해 첫 프로젝트다 보니까 3, 4년 진행하다 보니까 몇백억 손해를 받고 까먹었는데 또 첫 프로젝트를 따다 보니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겠습니까? 가격도 후려치고 내고 이익도 못 남기고 손해봤는데 몇천억 세금까지 이제 오프쇼 서플라이 부분에서 맞아버리면은 참 인도 사업하기 힘들다. 아니면 뭐 인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이렉트 텍스, 인다이렉트 텍스 부분이 이제 세율도 항목도 많고 복잡하지만서도 조만간 DTC라 그래가지고 다이렉트 텍스 코드, 그 다음에 구스 앤 서비스 텍스라 그래가지고 GST라 그래서 DTC는 도입이 됐고 GST라는 것도 이제 뭐 원래는 원래대로 계획이면 올해 도입됐었어야 되지만 밀려가지고 아무리 밀려도 앞으로 한 2년 3년 안에 도입이 돼가지고
좀 세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 부분들이 조금 심플하고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인다이렉트 복잡한 부분들은 좀 세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제 한국의 이제 뭐 부가치세 이런 것처럼 GST라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조금 다듬어지려고 하는데, 이게 인도가 크고 대국이다 보고 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는 중앙 정부와 주 정부들이 서로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센트럴 텍스가 있고 스테이트 텍스가 있는데, 주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 주 쪽으로 좀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또 센트럴은 또 센트럴대로 또 이제 가져가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 또 그런 주들이 여러 가지 주들이 있고 하다 보니 그 통일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조율을 해서 이제 GST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쉽지가 않다 보니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한 3년 정도 이제 인도에서 있으면서 느낀 어떤 그 뭐 좀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걸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서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아니면은 사람이건 뭐 조직이건 뭐 관리의 선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시스템이 잘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상정을 해가지고 그 내부 시스템 오거니제이션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선진국일수록 디테일하게 작은 부분까지 어떤 개인 생활이건 조직이건 국가건 사회건 뭐 기업 간 행위 여러 가지 별의별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선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문화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뭐 법이 됐건 세율이 됐건 항목이 됐건, 이게 선진국인 거고, 이제 밑으로 갈수록 첫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는 설 예도 없고, 코에 붙인 코걸이 귀에 걸면 귀에 코, 이런 게 가능한 게 이제 아무래도 후진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장단점일 수 있고 뭐 있지만서도,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뭐 많은 이제 또 뭐 어떤 대학생들 배낭여행 이런 입장에서는 다양성의 국가고 정말 대국이고 그러니까 이 양면의 칼날 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 뭐 세금 관련해서 이런 법 규정이건 명문화된 딱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악유거리가 많고, 그 악유거리가 많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지치고, 딱딱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말씀드렸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높다 보니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더 개인의 어떤 역량, 조직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을 스무스하게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딱딱딱 정형화된 것들이 아니라 이제 좀 그런 플렉서 다양성이 크다가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 기업들이 요즘 치고들 들어오는데, 이제 저희 나라만 해도 이제 뭐 포스코 8년, 9년이 넘도록 인도에서 MOU 뭐 이제 일관 제철소라 그러죠. 탄 그 원료부터 확보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지어서 이제 제품 프로덕트까지 하는 일관 제철소 건설이 뭐 8년, 7년 이렇게 아직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또 그런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만약에 중국 기업이 했건, 아니면은 오너십 있는 뭐 어떤 오너가 있는 현대건 삼성이건 들어가서 했건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손 털고 나왔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필요하다면 실컷 치고 쇼부를 보고 됐을 거다. 물론 그 7, 8년 동안 많은 여러 가지 그들이라고 노력을 안 하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저희 나라만 해도 이제 투명하게 되고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운용에 이 움틀 수 있는 부분이 룸이 적지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도와 조금 이 코드가 맞는지 강합니다. 매길 부분 매기고 풀 부분 풀고 진행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크고, 원체 나라가 크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
에어컨 없이도 잘 살다가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전기도 필요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는 국가를 재건, 그러니까 뭐 이 뻗어 있는 국가가 크다 보니까 모세혈관처럼 이제 펌프질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은 이제 인프라입니다. 하다 보니 한국 기업들, 이제 건설사들이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시장 사업 기회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모자라는 게 일단 전력, 그리고 도로, 그다음 철로, 항만, 항공,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이 보통 이제 많이 요즘 하는 게 전력 관련된 이제 EPC 발전소 짓는 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 물론 인도분도 계시고 하지만서도 이 인도에 또 계셨던 분들, 예전에 계셨던 분들, 지금은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예전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참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첫 번째는 사회 시스템에서 오는 게 첫 번째 일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한테서 오는 거겠죠. 근데 사람한테서 오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 쭈르륵 여러 가지 기업들이 뭐 많기는 이제 직원들 몇백 명, 인도 현지 직원들이 몇백 명 있는 데도 있고 몇십 명 있는 데도 있는데, 그 한국인들은 주로 이제 매니지먼트죠. 매니지먼트 층이고, 이제 실무 인력들은 인도인들인데, 뭐 언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서도 이 매니지먼트와 실무 인도 인력 간에서 어떤 인간적으로 유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끈끈하게 엮여가지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써놓은 것처럼 물과 기름입니다. 떠 있다 보니 실제로 밑에서 들어가서 뭐가 들어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다 이러는 국내 모 이런 전자, 그다음 또 다른 무슨 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내부적으로 이런 감사에 노출되면은 뭐 몇몇 이렇게 징계받을 그럴 일들이 벌어져 왔고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크고 인도 관리력들이 많고 한국 기업들은, 아니 한국인들은 정말 매니지먼트 자리에 있는데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가 쉽지가 않고, 한국 사람들끼리 밥 먹고 저녁 먹고 한국 기장 가서 소주 마시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골프 치고, 그러니까 이 상당히 로컬라이즈가 덜 돼 있죠. 그럼에도 뭐 삼성, 현대, LG 워낙 이제 본사에서 갖고 있는 프로덕트, 제품,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만서도 그 외에 많은 한국 기업들은 정말 이제 좀 로컬라이즈니 아니면 좀 인도인들 많이 들어가서 같이 섞이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 같은 서비스 업종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성향이 이제 상황이 중국과 인도에서만 크게 벌어지는데 일단 임금 격차가 큽니다. 한국에서는 뭐 신입사원이건 그 회사 사장님이시건 뭐 받는 금액이 웬만한 회사라면은 5배 이상, 뭐 신입사원 300만 원, 사장님 1000만 원 뭐 이러겠죠. 근데 인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그리고 인도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미국 같은 데들 뭐 CEO들 연봉이 뭐 상상을 초월하고 갭이 큽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비슷해 보이고 똑같은 어떤 이 경험, 뭐 연륜, 똑같이 뭐 31살인데 누구는 20만 원 받고 누구는 150만 원, 200만 원 받고 똑같은 사무실 내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저희 같은 서비스 업체들, 컨설팅 회사들, 로펌들, 회계법인들, 이제 한국 업체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쿼테이션을 받습니다. 뭐 하려는데 견적을 줘봐라. 그러면은 저희가 견적을 예를 들어서 뭐 한 4천만 원 드렸습니다. 어디 로컬 업체, 이제 저희는 직원이 8,000명 뭐 이런 회사고, 로컬 업체 100명, 150명 있는 데서 견적을 한 700만 원 정도에 받아오세요. 저희는 4천만 원 냈고 700만 원 냈는데, 아니 저희는 4천만 원 냈고 누구는 700만 원을 냈으면 이제 경험이 있고, 물론 대기업에서는 700만 원짜리 견적을 받지도 않겠지만서도 문제들은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쓰시기에는 비싸고, 뭐 700만 원을 써봤더니 이거를 왜 했는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 인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교육 편차가 크고 어떤 사람 퀄리티가 크고, 똑같은 라이선스, 똑같은 변호사, 똑같은 회계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데도 정말 고급 인력들은 정말 그 고급 인력 카테고리에서 놀고, 밑에는 정말 이렇게 싸게끔 돼 있고, 그런 서비스업의 퀄리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인도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결국 지나고 보니 싼 게 비떡이더라. 응? 그리고 비싸면 비싼 만큼 그 값어치를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 어떤 그런 너무 부분에서, 물론 줄일 부분은 줄이고 안 쓸 부분은 안 써요. 막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이런 싼 게 비지떡이라는 대전제를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많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3년 전에만 해도 쇼핑몰이거나 어디 식당을 가면 중국 사람들이 안 보였는데 요즘 중국말이 간혹 많이 들려요. 그리고 이제 B2C,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들은 이제 소비자를 실제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좀 과시욕도 쇼업하는 게 세고, 기본적으로 깔렸던 그게 카스트 제도고 하다 보니까는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게 교육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육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럭셔리가 됐건 뭐건 이런 부분에서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신분 상승, 계급 상승, 성취에 대한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조금 이제 식자층, 배운 사람, 있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브랜드가 필요한 삼성 모바일 찍히고 LCD TV 찍히고 이런 거는 하는데, B2B 뭐 통신 장비 3G 하는데, 기지국 설치하는데, 아니면은 뭐 어떤 그 파워 플랜트 하는데 가격 맞고 기술 한 95% 정도 적당히 들어오면은 기술 편차가 한 5% 미만을 한국 기업들하고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변압기가 됐건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있어서. 근데 뭐 브랜드 어서 짓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플랜트 짓는데. 그러니까 한국 변압기가 됐건 그 헤비 인더스트리 관련돼 가지고 통신 장비가 됐건 아니면 그 EPC 프로젝트 그런 건설이 됐건, 한국 기업들하고 중국 기업들하고 이제 비딩에 들어가면은 요즘 업계에 계시는 분들의 표현을 들자면은 중국 기업들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이제 떨어져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격에서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100내면은 뭐 유럽 업체, 미국 업체들 105, 110 내고 있고, 중국 업체들이 한 75%, 80% 정도 선에서 아마 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분명히 그렇게 뭐 조단위 뭐 몇천억짜리 프로젝트가 되면 이제 알게 모르게 리베이트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 업체 그런 것도 못하고 중국 업체들이 판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좀 인도 바라보실 때 이제 이런 B2B 비즈니스 부분에서 이제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뭐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아까처럼 뭐 7년이 중국의 격차니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요즘 뭐 5년 이상 경제 거시를 논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알 수도 없고요. 각자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참조 인용 가능한 지표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실 부분이지만서도, 일단 많은 사람들이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하니 포텐셜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얼마나 그게 현실화되는지, 그게 뭐 격차가 7년이냐 10년이냐 15년이냐, 그건 뭐 내부적으로 있는 조직 기관은 다 각자 개인 연구소들이 있고 뭐 자료들이 있고 책자들이 있으니 판단하실 부분 같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요 모든 거를 떠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인도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갑자기 내일 뭐 비딩을 들어가는데 오늘 좀 만나서 이 뭐 한번 코스트를 한번 좀 점검을 해달라. 그냥 사실은 이제는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어떻게든 좀 하고 싶었지만, 이제 한 3년 지나니까는 그냥 한번 표정 관리는 물론 하지만 되겠나 싶습니다. 저래 갖고 되겠나. 그리고 한국에서처럼 뭐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막 데일리 베이스로 뭐 오늘 부탁하고 밤에 좀 되나요?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또 속으로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데일리 베이스 될 게 인도에서는 뭐 위클리 베이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여유를 갖고
그러니까 인도도 지금 각종 이렇게 법인장님들 나와 계신 분들 보면은요, 뭐 멕시코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이렇게 조금 이런 데서 하다 오신 분들이 잘하세요. 알기도 하고 일단 사람을 딱 보면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한국처럼 뭐 되겠자고 말도 잘 안 되고 데일리 베이스로 댕댕댕댕 하시는 분들 보면은 스스로 못 견뎌가지고 이제 인도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상쟁이까지도 아니지만서도 위아래를 한번 딱 보면은 아, 인도에서 좀 하시겠구나. 저기는 안 되겠구나. 가 이제 사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도 비즈니스에 관련해가지고 장기적이고 여유를 갖고 그리고 이렇게 데일리 베이스로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긴 안목.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황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를 당해도 한 번씩 좀 웃을 수 있고 그렇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버젯에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인도 사업을 하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